안녕하세요. 경기도 양평에서 작은 텃밭이나 일구며 지내는 72 최석호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서툰 펜을 든 이유는요. 제 일생을 통틀어 가장 비참했던 그날, 제 손을 잡아준 의외의 인물에 대해 말하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섰을 때 누가 내 곁에 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당연히 자식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병원 문을 나선 제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건 제가 상상조차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이 믿기지 않는 퇴원길 이야기가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도 바꿔놓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작은 건자재 공장으로 시작해 남들 다 아는 건설회사 하나를 일궈냈습니다. 모래바람 맞아가며 일남 일녀, 그 두 놈 배불리 먹이는 낙으로 앞만 보고 달렸죠. 그러다 5년 전쯤이었나? 제 기둥 같던 아내가 먼저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평생 고생만 시키다 이제 좀 살만하니 손 한 번 못 잡아보고 보냈네요. 그 사람이 떠나고 나니 집안의 온기가 싹 사라지더군요. 회사도 유선 문제로 매일같이 싸우는 자식들 등살에 도망치듯 물러나 은퇴를 했습니다. 그렇게 혼자 지내다 지난달에 협심증이 다시 도져서 보름간 병원 신세를 좀 졌습니다. 퇴원하던 날 아침 회복실 문을 나섰는데 참 마음이 서늘하더라고요. 아버지, 저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아들놈은 늘 그렇듯 회사 핑계를 대고, 아빠, 나 오늘 애들 학원 설명회라 못 가요. 택시 타고 가세요. 딸녀는 애들 공부가 먼저라며 전화를 끊더군요. 평생 그놈들 입에 들어갈 밥 만드느라 내 등 굶는 줄도 모르고 살았는데 정작 내가 짐가방 들 힘이 없을 땐 그 넓은 병실에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요. 갑자기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하고 말았습니다. 거기엔 석 달 전 자식들이 비용 아깝다며 제멋대로 해고했던 우리 박 기사가 서 있었거든요. 강산이 3번이나 변한다는 그 긴 세월, 자그마치 30년을 제 그림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30살 핏기 좋은 청년이었던 박 기사가 저를 처음 만나 운전대를 잡은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60을 훌쩍 넘겨 환갑잔치까지 치른 박 기사였습니다. 63, 이제는 그 사람의 머리칼에도 제가 입힌 세월의 흔적이 하얗게 내려앉아 있더군요. 제 젊은 시절부터 아내의 장례식까지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박 기사를 자식놈들은 이제 우리 집 운전할 사람 필요 없으니 당장 나가세요 라며 어찌나 모질고 험한 말을 해서 보냈는지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미안한 마음에 전화번호만 만지작거릴 뿐 차마 제가 먼저 전화를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박 기사? 자네가 여길 어떻게 알고? 당황해서 말까지 더듬는 나를 보며 검게 그을린 얼굴의 박 기사가 낡은 모자를 꾹 눌러 쓰더니 제 낡은 가방을 덥석 뺏어들더군요. 사모님 살아계셨으면 제일 먼저 달려오셨을 텐데 그 빈자리 제가 조금이라도 채워야죠. 회장님, 저랑 같이 한 세월이 30년입니다. 제가 안 오면 누가 옵니까? 차 대놨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시죠. 박 기사, 자네도 이제 쉴 나이인데 이 늙은이 뒷바라지하느라 고생이 많네. 아이고 회장님, 예순이면 아직 청춘 아닙니까? 제가 100살까지는 모시기로 약속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투박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목구멍까지 뜨거운 게 왈칵 치밀어 올랐습니다. 핏줄이라는 자식들은 바쁘다며 외면한 그 퇴원길에 이미 남이 되어버린 박 기사가 제 마지막 자존심을 대신 짊어지고
앞장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굽은 등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 진짜 내 편은 피를 나눈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나눈 사람이라는 걸요. 벤츠 뒷좌석보다 편안한 낡은 소나타.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참 낯설더라고요. 환자복 벗고 정장을 챙겨 입긴 했지만 어깨는 축 처지고 얼굴엔 검버섯이 가득한 그저 기운 없는 노인네 하나가 서 있었거든요.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내내 우리 둘 사이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박 기사는 내 가방을 꼭 쥔 채 바닥만 보고 서 있고 나는 괜히 헛기침만 몇 번 했죠. 미안했습니다. 30년을 내 손발이 되어준 사람인데 자식들이 그 난리를 치며 내쫓을 때 병석에 누워 아무 말도 못 해준 게 가슴 한구석에 굴러다니는 돌덩이 같았거든요. 박 기사,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 주차장에 다다라서야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박 기사가 저기 구석에 세워진 낡은 흰색 소나타 한 대를 가리키며 웃더군요. 회장님 모시던 벤츠에 비하면 똥차나 다름없지만 제 손때 묻은 놈이라 나름 탈만합니다. 박 기사가 열어주는 앞문을 잡고 좁고 낡은 조수석에 엉덩이를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차 안에서는 오래된 시트 냄새랑 박 기사가 즐겨 피우던 그 싸구려 담배 냄새가 섞여 나더군요. 그런데요, 참 묘하죠? 번쩍거리는 가죽 냄새 진동하던 자식들의 고급 세단보다 이 퀴퀴한 냄새가 훨씬 더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겁니다. 시동을 걸려던 박 기사가 대시보드 옆에 꽂아둔 검은 비닐봉지를 부스럭거리며 꺼내더군요. 회장님 병원밥 맛없어서 식사 제대로 못하셨죠? 오는 길에 예전에 좋아하시던 시장빵집 들렸습니다. 이거라도 좀 드시면서 가시죠. 봉지 안에서 아직 온기가 남은 단팥빵이랑 따뜻한 배지밀 한 병을 꺼내는데 제 손끝이 다 떨리더라고요. 내 자식들은 내가 병원에서 뭘 먹었는지, 속은 좀 괜찮은지 묻기는커녕 관심조차 없었는데 남인 이 사람이 내 입맛을 기억하고 새벽같이 시장을 돌았을 생각을 하니 목구멍이 꽉 막혀서 빵 한 조각 넘기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목이 메어 배지밀 한 모금을 겨우 삼키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 사람 30년 전에도 이랬지. 우리가 처음 만난 건 제가 막 건자재 공장을 차려 눈코 틀 새 없이 바쁘던 그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당시 박 기사는 공장 뒷마당에서 짐을 나르던 새파랗게 어린 청년이었죠. 남들 다시는 점심시간에도 땀에 푹 젖은 목수건을 두르고 먼지구덩이 속에서 벽돌을 나르던 그 성실함이 제 눈엔 참 귀하게 보였습니다. 어느 날인가요? 제가 장부에 코를 박고 일하다 잠깐 고개를 들었는데 박 기사가 제 책상 위에 시원한 보리차 한 대접을 놓고 가더군요. 사장님, 사람 잡는 더위입니다. 물 좀 드시고 하시죠. 그때부터였나 봅니다. 제가 이 사람을 옆에 두고 써야겠다고 마음먹은 게요. 그 뒤로 제가 회사를 키우고 남들 부러워하는 회장 소리를 듣게 될 때까지 박 기사는 단 한 번도 제 뒤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놈, 딸년. 박 기사가 등에 업어서 키우다시피 했습니다. 애들 학교 데려다 주고 학원 끝낼 때까지 그 캄캄한 차 안에서 밤 늦게까지 기다리고 자식놈들 성적표 나올 때면 제 눈치 보느라 차 안에서 저를 대신 달래주던 사람도 저 옆에 앉은 박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참 세월이라는 게 무서운 게요. 그렇게 자기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워놨더니 그놈들은 박 기사가 늙고 이제는 운전대 잡는 손이 떨린다고 비용 아깝다는 그 한마디로 30년 세월을 휴지 조각처럼 버리더군요.
단팥빵 부스러기가 제 바지춤에 떨어지는데 자꾸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박 기사, 내가 자네한테 정말 미안하네. 자식놈들 교육을 내가 잘못 시켰어. 제 말에 박 기사가 창밖으로 고개를 돌리며 덤덤하게 대답합니다. 회장님, 자식들이 다 그렇죠 뭐. 전 괜찮습니다. 그냥 회장님 건강하신 게 저한테는 제일 큰 퇴직금입니다. 그 투박한 대답이 가슴을 후벼 파더라고요. 빵봉투를 접어넣으며 창밖을 보니 풍경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우리 집으로 가려면 우회전을 해서 강변북로를 타야 하는데 박 기사가 핸들을 반대쪽으로 꺾는 겁니다. 박 기사, 길을 잘못 둔 거 아닌가? 우리 집은 저쪽이잖아. 제 물음에 박 기사는 대답 대신 창문을 조금 내리더군요. 서늘한 바람이 차 안으로 훅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당분간은 대구로 안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어리둥절해하는 저를 보며 박 기사가 무겁게 입을 뗐습니다. 사실은 석 달 전 박 기사가 잘리던 그날 단순히 돈 때문에 내쫓긴 게 아니었더군요. 그날 아들놈이랑 딸년이 박 기사를 불러놓고 제 인감도장이랑 서류 뭉치를 들이밀었답니다.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치 못하시니 우리가 시키는 대로 서류에 지장 찍게 도우세요. 그러면 퇴직금에 넉넉히 얹어줄게요. 그 비겁한 제안을 박 기사가 단칼에 거절했다는 겁니다. 내 30년 세월은 회장님 모시는 시간이었지. 회장님 뒤통수 치는 시간 아니었습니다. 박 기사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자 그놈들이 눈이 뒤집혀서 박 기사를 길바닥으로 내팽겨쳤던 거죠. 저는 그 소리를 듣는데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병원에 누워 사경을 헤매는 동안 피를 나는 자식들은 내 재산을 노리고 남인 박 기사는 내 명예를 지키고 있었다니. 회장님, 지금 댁에 가셔봤자 서류 들고 달려들 겁니다. 그러니 오늘은 그냥 저랑 같이 가시죠. 박 기사의 목소리가 낮게 깔리는데 이상하게 거절을 못하겠더라고요. 핸들을 잡은 박 기사의 굵은 마디가 붉어진 손이 오늘따라 왜 그렇게 든든해 보이는지. 제가 평생을 일궈온 그 큰 집보다 지금 달리고 있는 이 낡은 차 안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요새처럼 느껴졌습니다. 한참을 달려 차가 멈춘 곳은 서울 변두리의 낡은 빌라촌이었습니다. 높은 담장도 으리으리한 대문도 없는 그 좁은 골목길 말이죠. 회장님, 누추하지만 오늘만 여기서 좀 쉬시죠. 집사람 떠나고 혼자 사는 집이라 뭐 볼 건 없습니다만. 박 기사가 제 가방을 들고 앞장서 걷는데 계단을 오르는 그 사람 뒷모습이 오늘따라 참 작아 보이더군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코끝을 훅 찌르는 건 익숙하면서도 아릿한 파스 냄새였습니다. 방 한 구석엔 낡은 텔레비전 한 대랑 색이 바랜 1인용 소파가 전부인 단촐한 방. 벽면 한쪽에는 우리 회사 야유회 때 찍은 누렇게 변한 단체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30년 전, 우리가 참 젊었을 때 사진 말입니다. 저는 그 방에 앉아 가만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제 집은 100평이 넘고 방이 5개나 되지만 사실 그 집엔 파스 냄새가 안 나거든요. 집안일 도와주시는 아주머니가 늘 향기 나는 스프레이를 뿌려대고 자식들이 올 때면 비싼 향료 냄새만 가득했지. 사람이 늙어서 아픈 다리 주무르며 풍기는 그 정직한 삶의 냄새는 없었단 말이죠.
회장님, 일단 무릎 좀 쭉 펴고 앉으세요. 병원 침대 딱딱해서 제대로 주무시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박 기사가 낡은 장롱에서 볕에 잘 말린 빳빳한 이불을 꺼내 펴줍니다. 제 자식들은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침대 시트 한번 들춰보지도 않았는데 이미 남이 된 이 사람은 제가 올 줄 알고 이 무거운 이불을 볕에 말려두었나 봅니다. 그 이불 위에 앉으니 이상하게 긴장이 탁 풀리면서 눈꺼풀이 무거워지더군요. 박 기사, 예, 회장님, 나 여기서 좀 자도 되겠나? 그럼요. 저기 라디오 틀어놓을 테니까 한숨 푹 주무십시오. 라디오에서 흐르는 잔잔한 옛날 노랫소리를 들으며 저는 참 오랜만에 깊은 잠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100평짜리 저택에서도 늘 불면증에 시달리던 제가 이 파스 냄새 진동하는 작은 방에서 말이죠. 얼마나 달게 잤을까요? 라디오 소리에 섞여 들리는 투박한 도마 소리를 들으며 아, 이게 사람 사는 거구나 싶어 입가에 겨우 미소가 번지던 찰나였습니다. 쿵! 갑자기 아랫집까지 울릴 정도로 거칠게 문을 차는 소리가 박 기사의 작은 방을 뒤흔들었습니다. 박씨, 문 열어. 우리 아버지 여기 있는 거 다 알아. 아들놈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현관문을 부술듯이 발길질을 해대더군요. 박 기사가 주방에서 들고 있던 칼을 내려놓고 황급히 달려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회장님, 절대 나오지 마십시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박 기사가 문을 열자마자 술 냄새를 풍기며 들이닥친 아들놈과 그 뒤로 변호사를 대동한 딸년이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방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야, 박씨, 너 우리 아버지 유괴로 쳐넣기 전에 좋은 말로 할 때 비켜. 제 딸아이는 제가 누워있던 빳빳한 이불을 더럽다는 듯 구둣발로 밟으며 방 안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런 냄새나는 구석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 박씨놈이 아버지를 홀려서 서류에 지장 찍게 하려는 거 모릅니까? 아들의 눈은 병든 아버지를 향한 격정이 아니라 제 안주머니를 향한 도끼 어린 욕심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방금까지 이 작은 방을 채웠던 포근한 파스 냄새는 사라지고 사람을 물어뜯으려 달려드는 짐승 같은 악취만 가득해졌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몸으로 겨우 벽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30년을 키운 자식들은 어떻게든 저를 끌어내려 발버둥을 치는데 오늘 하루 이불을 말려준 남은 제 앞을 온몸으로 막아서고 있더군요. 참으로 비참하고도 시린 퇴원날의 저녁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다 아버지를 위해서예요. 이 사람 퇴직금 더 받아내려고 쇼하는 거라고요. 딸년이 제 팔을 잡아 끄는데 그 손길이 어찌나 억세던지 병원에서 갓 뽑은 링거 자국이 욱신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앞을 막아선 박 기사가 딸아이의 손을 단호하게 쳐내더군요. 아가씨, 손 놓으십시오. 회장님 몸도 성치 않으신 분입니다. 뭐? 아가씨? 야, 박씨, 너 미쳤어? 네가 우리 집에서 밭 얻어먹은 게 몇 년인데 지금 누구한테 손을 대? 아들놈이 박 기사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좁은 방 안의 가구가 덜컹거리고 벽에 걸려있던 우리 회사 야유회 사진이 바닥으로 떨어져 유리창이 박살났습니다. 박 기사는 멱살이 잡힌 채로도 저를 안심시키려는 듯 눈짓을 보내더군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해라, 이 못난 놈들아! 제가 벼락같이 소리를 지르자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놈도 딸년도 평생 화 한 번 크게 낸 적 없던 아비의 고함에 잠시 멈칫하더군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겨우 중심을 잡고 박기사를 밀어붙인 아들놈 앞을 막아섰습니다. 너희 눈엔 병든 아비는 안 보이고 내가 가진 통장만 보이지? 인감도장 어디 있냐고 묻고 싶어서 입안이 간질간질하지? 아버지, 그게 아니라. 시끄럽다. 30년을 너희 등하굣길 운전해주고 너희 사고친 거 뒷수습도 해준 사람이다. 너희한테는 박씨일지 몰라도 나한테는 이 사람이 진짜 가족이야. 저는 삐져나오는 눈물을 꾹 참고 현관문을 가리켰습니다. 당장 나가라. 너희 같은 괴물들한테 줄 돈은 단돈 1원 한 푼도 없으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아들놈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지더군요. 그놈은 박기사의 멱살을 놓으며 바닥에 침을 뱉었습니다. 좋습니다, 아버지. 나중에 이 사람한테 다 털리고 길바닥 나앉아서 후회나 하지 마세요. 자식들이 구둣발 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떠나고 열린 문 사이로 차가운 밤바람만 휑하게 들어왔습니다. 자식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자리에 지독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액자 유리 파편들이 달빛을 받아 처량하게 반짝거리고 있더군요. 저는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식들에게 소리를 지르던 그 도끼는 온데간데 없고 온몸이 종이장처럼 너덜너덜해진 기분이었죠.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어디 다치신 데는 없고요? 박 기사가 제 어깨를 감싸주는데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본인도 겁이 났겠죠. 평생 모시던 상전의 자식들이 자기 멱살을 잡고 범죄자 취급을 했으니까요. 저는 박 기사의 손을 잡고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박 기사, 자네 아까 봤지? 그게 내 자식들이야. 내가 30년 넘게 내 목숨보다 아끼며 키운 내 새끼들이라고. 말을 내뱉는데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꺽꺽대며 올라왔습니다. 남들은 자식 농사 잘 지었다고 부러워들 했지. 근데 박 기사, 그놈들은 나를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아. 그저 돈 나오는 기계였던 거지. 도장 찍어줄 손가락만 있으면 되는 낡은 기계 말이야. 제가 아이처럼 꺼느끼며 울자 박 기사가 깨진 유리 조각들을 손으로 주워 담으며 낮게 읊조리더군요. 회장님, 세상에 완벽한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들 욕심에 눈이 멀어 잠시 길을 잃은 거겠죠. 아니, 박 기사, 길을 잃은 게 아니라 그놈들은 이미 괴물이 됐어. 오히려 자네가 피 한 방울 안 섞인 자네가 나한테는 자식보다 낫네. 저는 바닥에 떨어진 우리 회사 야유회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박 기사와 나, 그리고 그 뒤에서 해맑게 웃고 있던 어린 시절의 아들딸 모습. 그때는 우리가 정말 가족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는 박 기사의 젖은 목수건이 내 땀인 줄 알고 살았단 말이죠. 나 결정했네, 박 기사. 제가 눈물을 닦으며 박 기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놈들한테 단돈 1원도 물려주지 않을 거야. 내가 평생 피땀 흘려 번 돈, 사람 대접 못 받는 곳에 단 한 푼도 남기지 않을 걸세. 제 단호한 말에 박 기사는 당황한 듯 손사래를 쳤지만 제 마음은 이미 차가운 겨울바다처럼 굳어버린 뒤였습니다. 제가 재산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하자
박 기사가 주워 담던 유리 조각을 내려놓고 제 발치에 털썩 주저앉더군요. 회장님, 사실 저요. 회장님 재산 같은 건 처음부터 관심도 없었습니다. 박 기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뱉더니 바지 주머니에서 낡고 해진 수첩을 하나 꺼내들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30년 전 건자재 공장에 크게 불이 났던 날 말입니다. 그날을 어찌 잊겠습니까? 제 전 재산이었던 한 줌의 재가 될 뻔했던 지옥 같은 날이었죠. 소방차도 오기 전에 박 기사가 뛰어들어 중요한 서류함이랑 잠부를 들고 나왔던, 덕분에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그날 말입니다. 그런데 박 기사의 다음 말이 제 가슴을 돌덩이로 내리쳤습니다. 그때 제가 물길 속에 뛰어들었던 건 의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 실수로 불이 났다고 생각했거든요. 무서웠습니다. 공장이 다 타버리면 나 때문에 회장님이 망할까봐. 그래서 죽을 각오로 들어갔던 겁니다. 저는 멍하니 박 기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박 기사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지더군요. 근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불은 제 실수가 아니라 전기누전이었다는 걸요. 그런데도 회장님은 병상에 누워있는 제 손을 잡고 그러셨죠. 박군, 네가 내 목숨을 구했다. 평생 내가 너는 책임지 마. 라고요. 박 기사는 그날 이후로 30년 동안 자신을 생명의 은인이라 믿고 과분한 대우를 해준 저에게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왔던 겁니다. 자식들이 저를 박씨라 부르며 무시해도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회장님이 주신 그 따뜻한 마음을 제가 속여서 가로챈 것만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도망치지 않고 회장님을 지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제 마지막 속죄입니다. 저는 박 기사의 투박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 사람은 30년 전의 작은 오해 때문에 평생을 빚쟁이처럼 제 곁에서 헌신했는데, 정작 내 피를 나눈 자식들은 내가 준 그 모든 풍요를 당연한 권리로 알고 이제는 내 목숨줄까지 흔들고 있었다니요. 박 기사, 자네는 나한테 빚진 게 없네. 오히려 30년 동안 가짜 자식들 틈에서 진짜 아들 노릇해준 건 바로 자네였어. 우리는 깨진 유리 파편이 뒹구는 작은 방에서 서로의 손을 맞잡고 한참 동안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자식들이 물러가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 기사의 작은 집에도 다시 예전 같은 평온이 찾아온 듯 했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변두리의 야경이 그날따라 참 순해 보이더라고요. 저는 박 기사가 빌려준 낡은 내복을 입고 작은 밥상에 앉아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생 제 손때가 묻은 회사 지분들, 그리고 자식들 명의로 미리 빼두었던 부동산들, 그걸 다 어떻게 정리할지 차근차근 일러주었죠. 회장님, 정말 다 정리하시겠습니까? 나중에 자제분들이 또 찾아와서 난리를 칠 텐데요. 수학이 넘어 변호사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저는 허허 하고 웃어버렸습니다. 임 변호사, 내 몸에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는데 그걸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지 않나. 도려낼 때는 아파도 도려내야 살 수 있는 법일세. 전화를 끊고 나니 어깨 위를 짓누르던 커다란 바위 덩어리가 스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박 기사가 깎아준 사과 한 쪽을 입에 넣으며 우리는 오랜만에 농담도 주고받았습니다. 박 기사, 나 재산 다 사회에 환원하고 나면 진짜 빈털털이 노인네 될 텐데 그때도 나랑 놀아줄 건가? 아이고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번 돈으로 소주 한 잔 못 사드리겠습니까? 차비는 걱정 마세요. 제가 운전기사 아닙니까? 우리는 어린아이들처럼 낄낄대며 웃었습니다. 이대로 박 기사네 집 옆방 하나 빌려서 남은 인생 소박하게 살면 되겠구나. 그런 철없는 희망마저 들더군요. 하지만 참 인생이 제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네요. 잠자리에 들렸는데 핸드폰이 다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아들이 아니라 딸아이의 떨리는 목소리였죠. 아빠, 오빠가 지금 큰일 났어요. 제발 한 번만 와주세요. 불길한 예감은 왜 단 한 번도 틀리질 않는지 평화로울 줄 알았던 그 밤은 그렇게 다시 비극의 서막을 열고 있었습니다. 딸아이의 비명 섞인 전화에 제 가슴은 또 한 번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 오빠가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람을 쳤대요. 지금 경찰서 유치장에 갇히게 생겼는데 피해자 쪽에서 당장 합의금 안 주면 구속시키겠다고 난리예요. 아빠, 제발 오빠 좀 살려주세요. 말리는 박 기사를 뒤로하고 달려간 곳은 인적이 드문 외곽의 어느 경찰서 앞이었습니다. 거기엔 아들놈이 휠체어에 앉아 머리에 붕대를 감고 엉엉 울고 있고 딸녀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통곡을 하더군요. 아빠, 여기 합의서에 도장 찍고 돈부터 입금해줘야 오빠가 풀려나요. 피해자 가족들이 무서운 사람들이라 지금 안 하면 큰일 난대요. 자식이 전과자 될까봐 겁에 질린 제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에 서명하려고 펜을 든 순간이었죠. 박 기사가 제 손목을 강하게 잡아채더니 자기 핸드폰 하나를 제 귀에 갖다 대더군요. 아까 낮에 아들놈이 박 기사 멱살을 잡고 난동 부릴 때 박 기사가 몰래 아들놈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였습니다. 야, 아빠 왔어? 피해자 연기할 아르바이트 애들 배치 다 끝났지? 아빠 정신없을 때 합의금 명목으로 위임장까지 싹 다 받아내야 해. 오늘만 잘 넘기면 이 지긋지긋한 노인의 수발도 끝이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죽어가는 신용을 하던 아들놈의 낄낄거리는 목소리, 피해자라는 사람들도, 경찰서 앞에 그 험악한 분위기도 전부 제 재산을 털어먹기 위해 자식들이 고용한 연기자들이었던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머리에 감긴 멀쩡한 붕대를 확 낚아챘습니다. 이 악마 같은 놈들아! 제 고함에 가짜 피해자 연기를 하던 놈들이 흠칫하며 물러나더군요. 저는 박 기사가 건네준 녹음기를 아들놈의 면상에 내던졌습니다. 합의금? 전과자?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라 내 인생을 갉아먹는 암덩어리였다. 이제 그 암덩어리 내 손으로 직접 도려내주마. 지금 이 시간부로 너희에게 갈 돈은 단 1원도 없다. 저는 그 길로 등을 돌려 걸어 나왔습니다. 뒤에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소리치며 달려오는 괴물들을 박 기사가 든든한 몸으로 가로막더군요. 도련님 아가씨, 제발 이제 그만 추해지십시오. 박 기사는 소리를 지르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가련한 짐승을 보듯 차가운 눈빛으로 자식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두 분 운전기사 노릇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기공자 공주님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 제가 모셨던 건 그저 돈에 미친 괴물들이었네요. 박 기사가 자식들의 가슴에 마지막 대못을 박듯 낮게 읊조렸습니다. 회장님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당신들 입에 고기 넣어줄 때 회장님은 밖에서 찬바람 맞으며 자식 잘 되는 낙 하나로 버티셨습니다. 그 귀한 세월을 이따위 연극으로 갚으십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토록 밑바닥입니까?
자식들은 박 기사의 그 서늘한 눈빛에 압도되어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30년을 머슴처럼 부리던 사람 입에서 나온 밑바닥이라는 말 한마디가 그들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갈기갈기 찢어놓았으니까요. 저는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비로소 제 인생의 진짜 퇴연이 시작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의 풍경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미리 떼주었던 재산은 법의 힘을 빌려 모두 환수했고 평생을 일궈온 회사 지분과 남은 재산은 저처럼 홀로 남겨진 노인들을 위한 복지재단에 전부 기부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자식들은 뒤늦게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재산이 사라지자마자 그 금슬 좋던 남매는 서로 니 탓이라며 멱살잡이를 하고 싸우다 결국 각자 빚더미에 올라 뿔뿔이 흩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허망하더군요. 내가 저 꼴을 보려고 평생 손톱이 닳도록 돈을 모았나 싶어서요. 하지만 덕분에 인생의 큰 숙제 하나를 풀었습니다. 자식에게 남겨줄 최고의 유산은 돈이 아니라 부모 없이도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염치와 성실함이었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던 거죠. 지금 저는 양평 산자락 밑에서 작은 텃밭을 일구며 삽니다. 제 곁엔 여전히 낡은 모자를 쓴 박 기사가 형제처럼 함께 있죠. 형님, 고기 다 익었습니다. 어서 한 점 드세요. 박 기사가 투박한 손으로 쌈을 싸서 제 앞접시에 놓아줍니다. 남들은 저더러 피부치 하나 없이 외로워서 어쩌냐고 혀를 차지만 저는 이제야 압니다. 피를 나눴다고 다 가족이 아니요. 남이라고 다 타인이 아니라는 것을요. 내가 아플 때 같이 밤을 새워주고 내가 슬플 때 묵묵히 손을 잡아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늘이 보내준 진짜 가족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의 끝자락에서 저는 이제야 비로소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통장의 잔고는 비었지만 제 곁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짜 내 편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자식에게 모든 걸 다 내주고 빈 껍데기로 남지 마세요. 자식 농사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마지막 곁을 지켜줄 소중한 인연을 귀하게 여기는 일입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